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20회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과목이죠. 자, 20회 행정론은 어땠나? 기출분석에 대한 총평을 좀 보면요. 20회는 유독 이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행정론은 3장도 관리 이론이 15개 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리더십 이론이 또 나오고 인사관리에서 동기 관련해서 이론들이 또 나오는데 유독 이론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왔고요. 학습 조직의 구축 요인이나 현대 조직의 운영 기법, 태스크포스 팀의 특징, 그 다음에 고객관계 마케팅, 예산 첨부 서류 등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조금 최근 기출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조금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의 경향들을 조금 봤고요. 21회 합격 대책을 조금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꽈락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3교시가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론에 있어서 어느 해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아주 낯선 개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추겠다라기보다 우리 기본서에 충실하면서 내가 안전한 점수를 얻겠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실 때 사실 기본서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강의에서 여러 회차 강의를 하고 기출을 풀다 보니 문제의 어떤 흐름이라거나 강약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유용한 팁들을 기꺼이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너무 문제집 위주로 시작해서 문제만 보고 풀었어요. 뭐 문제만 봤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서를 볼 수 있고 또 기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힘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조금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제대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기를 제가 좀 권할게요. 예. 자, 그러면 20회의 행정론은 25제의 문제가 어떤 분포를 가져왔나 조금 볼게요. 여전히 그동안 최근 5년, 10년 분석해도 기출이 높은 영역이 여전히 높더라라는 대전제는 같고요. 특별히 3장이 관리 이론이 나오는데요. 6문제나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출이 이전에도 높았던 데인데 유난히 20회 때 정말 더 많이 배당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의 전제 및 적용, 사광이론의 특징, 현대 조직의 운영 기법, 학습 조직의 구축 요인, 서브컬의 구성 요인, 총체적 품질 관리의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나 여기 무슨 말하는 동네인지 알겠어. 이게 되는지 야 하나도 낯설구나 이런 건지 그것 조금 보세요. 그래서 관리 이론에 대한 3장이 6문제나 나왔다는 거 조금 강조하고 가고요. 앞으로도 기출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3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리더십에 대한 건데 최근에 리더십 이론이 기출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리더십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기출이 더 높아져서 20회 때는 3문제까지 나왔어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이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이론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론 간의 비교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이론의 내용을 깊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공부 좀 더 비중 있게 시간 할애 하셔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행정론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제가 느끼기엔 골고루 좀 냈어요. 안 나온 영역 없게. 그래서 1장에서 2문제, 행정가의 자질, 행정의 과정. 2장에서 이제 역사 부분인데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법정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는 정보 전달 체계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 알고 있나? 전달체계 도입의 순서 나열하기 이런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재정관리 부분인데요. 예상통제의 원칙, 예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 11장 부분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직의 책임성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평가 해서 책임성과 요즘에 이제 평가와 관련된 것들 중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씩 나온 것들 보면은 이제 4장에서 태스크포스의 특징 TF라 그러죠. 요게 조금 이제 자세하게 문제가 나왔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전달체계에서 전달체계에 관해서 종합 문제가 나왔어요. 전달체계 전반적으로 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기획의 과정 나열. 이거는 스키드모어의 기획 과정 나열은 이전에도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스키드모어의 기획의 과정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 얘기 좀 하고 싶고요. 8장이 인적 자원 관리인데 여기도 종합 문제로 나왔어요. 이 종합 문제로 나왔다라는 건 뭐죠? 인적 자원 관리 이론 전반을, 그래서 리더십에서도 이론 전반을 다루고 있나 문제가 나왔는데 인적 자원 관리에서도 이론 전반을 다루고 있나 나왔고, 아까 3장에 관리 이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큰 총평이 이론에 관한 종합 정리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나온 거죠. 예,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10장이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 한 문제 나왔고요. 10장은 앞으로 기출이 더 높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부분은 예전엔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에서 사회복지 조직 최근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제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나왔나 이런 것들 보시고요.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각 챕터별로 그 최근 5년간의 흐름도 보고 평균 문항수 이런 것들 다 보고 같이 가거든요. 대표 기출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이제 조금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힘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가가 가져야 될 능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능력이 아닌 것. 행정가가 가져야 될 능력이 아닌 것. 1번 배타적 사고. 너무 이 문제는 쉬웠죠. 그래서 좀 행정 문제가 쉬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타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죠. 조금 쉽게 말한다면 행정가는 비판적 사고는 필요해요. 건강한 비판적 사고는. 그러나 배타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닌 건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하죠. 행정가라 하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문제 상황에서 대안을 조금 모색해보고 각각의 대안의 장단점도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요. 조직이론 알고 있어야죠. 다양한 조직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이 이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선순위 결정 중요하죠.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없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권한 위임과 권한 실행. 예, 이게 최근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들겠다. 조금 어리석습니다. 예, 정말 행정가가 잘 일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어도 모든 파트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힘도 아주 중요한 힘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닌 것은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뭐 정답률 높을 수밖에 없죠. 뭐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추가해 본다면 간혹 배타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랬는데, 건강한 비판적 사고는 좀 하자.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비판적 사고는 편견이나 감정 따위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 논리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비판적 사고라 그래요. 행정가라 하면 건강한 비판력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조금 봤고요. 이번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예, 저는 이 2번 문제 되게 좀 재밌게 봤어요. 예, 사회복지 행정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학생들이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어려운 듯 하면서도 되게 쉬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행정의 실행 과정 해갖고요. 여기 보시면 기업, 과업의 평가, 니은, 과업의 촉진, 디귿, 과업의 조직화, 리을, 과업의 기획, 미음, 환류 나왔는데요. 여러분, 1장의 행정의 과정하면 굴릭 생각나세요? 굴릭이 뭐 말했죠? 포스트 코르브를 말했죠? 포스트 코르브를 말했단 말이에요. 예, 굴릭이. 바로 이거에 굴릭이 말한 게 행정의 요소이기도 하면서 제가 행정의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다. 이런 요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행정의 과정의 첫 번째가 플래닝, 기획이죠. 그러면 리을, 기획이 1번이라는 거 오셨어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리을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요. 여기서 보니까 오가 오가나이징, 조직화죠. 그러니까 디귿이 와야 되겠죠. 과업의
조직화. 근데 이 과업의 조직화라는 말 뜻이 뭐냐면 과업을 뭐 하는 거죠? 할당하는 거예요. 할당.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스태핑 인사 나오고 막 지시 나오고 이래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와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 2번 잡혔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과업을 할당했으면 있는 것 중에 뭐 해야 돼요? 과업을 할 수 있게끔 촉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3번인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마지막에 평가를 빼고 여기에 스태핑, 인사, 그 다음에 다이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이게 바로 다 과업의 촉진에 대한 부분을 요 과정들을 앞에 거는 얘는 기획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썼고 얘는 조직화라는 단어를 정확히 썼고 요 부분들은 뭘로 한 거예요? 과업의 촉진이라는 용어로 확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지금 있는 것 중에 기억의 평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순서가 리을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촉진 니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 마지막에 평가, 이밸류에이팅은 액면가 단어 그대로 썼네요. 기억. 그 다음에 당연히 어때요? 평가한 다음에 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활류가 나오겠죠. 미음. 예, 그래서 정답은 리을, 디귿, 니은, 기억, 미음. 정답은 5번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어렵게 보자면 한없이 어렵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생각을, 과정, 일장, 포스트 코르브 생각했더니 기획 잡히네? 조직화 잡히네? 촉진이란 말로 S, D, C, O, R, B 잡은 거구나. 예, 그래서 요것들 포스트 코르브에 생각하고요. 마지막 평가라는 단어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런 어떤 행정의 과정, 굴리기의 내용 배운 것들을 응용하면서 푼다면 너끈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패턴이 포스트 코르브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다. 라는 게 재미있고요. 기본선 강의할 때 제가 포스트 코르브의 각각의 요소들의 명명과 명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에 대한 개념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게 행정의 요소이자 과정이다. 순서에 대한 개념 갖고 가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저희 이 문제도 좀 재밌게 봤는데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테일러 나왔네요. 그러면 괄호 넣게요. 말 그대로. 그쵸? 예. 테일러가 나왔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니즘이구나.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자, 과학적 관리론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뭐죠? 과학적 관리론은 기획과 그 다음에 뭐죠? 실행을 어떻게 했다? 분리했다라는 거죠. 기획은 관리자의 몫이고 실행은 노동자의 몫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분리했다라는 거. 대전제가 이거잖아요. 예, 요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볼게요. 테일러가 개발한 과학적 관리론은 누구에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무엇을 부여하기 때문에 누구의, 이건 둘 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거죠. 누구의 의사결정을, 의사결정 뭐뭇을 지향하는, 지향이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누구에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의 대전제, 기획과 실행을 분리하면 누구에게만? 관리자에게만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자에게만 어때요? 기획을 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관리자로 시작된 기억이 관리자인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관리자에게만 뭐예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뭐를 줬죠?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누구의 반대, 관리자의 반대를 찾으셔야 되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가 누구죠? 기획은 관리자의 몫이고 실행은 노동자니까 노동자에 해당하는 거 여기 봤더니 직원이란 말이 있네요. 직원이,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무엇을 지향하는. 자, 사회복지 조직은 직원의 의사결정 뭐를 지향하죠? 참여를 지향하죠. 예,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향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지양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지향성을 가진 사회복지 조직에게는 한계가 있다. 왜? 관리자에게만 목표 설정에 책임을 줬고 직원에게는 노동자에게는 어때요?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대전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테일러니즘은 기획과 실행을 분리했다. 기획은 관리자의 몫이요, 실행은 노동자, 직원의 몫으로 받고, 테일러는 조금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이 둘은 서로 갈등하지 않을 거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졌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직에 이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이러한 분리 때문에, 분리를 전제한 시각 때문에 한계가 있다. 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주민 참여는 물론 직원의 참여, 이런 어떤 것들을 대단히 중요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대전제, 우리 교재에서도 기본서 할 때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예, 기획과 실행의 분리를 전제했다.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풀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놓기가 최근에 잘 안 나왔는데 또 가로놓기가 하나 나와서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행정론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가 상황 이론을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될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 이론하면 아까 과학적 관리론 하면 기획과 실행의 분리라면, 상황 이론 하면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그때 다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일한 보편적 최고의 관리 방법 그런 거 없다. 얘들아 싸우지 마. 그런 거 유일한 거 없어. 그때그때 달라. 조직의 구조는 환경의 요구,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 어떤 하나의 유일한 어떤 것 없어. 이게 바로 상황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론을 활용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될 것, 기억. 계층적 승진 제도를 통해서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한다? 아니죠. 이 문장은 누가 봐도 뭐가 생각나요? 위계, 계층적 승진 제도, 바로 그러면서 직원 개인의 전문적 능력에 따른 이런 걸 너무 강조해서 비인격성이다 이런 거 말한 거 바로 베버의 위계 나오고 계층 나오면, 바로 계층 승진 제도 나오면 이거는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닌 거죠. 두 번째, 시간과 동작을 활용하여 표준 시간과 표준 동작을 정한다. 이거는 누구예요? 조금 아까 했던 누구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죠. 예, 제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기본서에서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했어요? 예, 바로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얘기하면서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스탠다드를 만드는 걸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시간과 동작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표준 시간, 표준 동작, 스탠다드, 표준화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수 등을 고려한다. 맞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황이론은 얘들아 싸우지 마. 조직이 선택해야 되는 조직의 구조는 그때그때 달라. 어떻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환경을 풀어서 말했네요.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의 변수가 달라지면 조직이 선택하는 구조도 달라져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죠. 따라서 상황이론에 대한 내용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론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봤고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상황이론에 대한 걸 고르려면 관련된 다른 이론들하고 구분해서 이 문장은 다른 이론 뭘 말하는 건가, 그런 변별력이 뚜렷이 올라올 때 선택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 같이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태스크포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요거 하나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문제로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새롭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예, 태스크포스, 우리 동태적 조직에 우리 교재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직의 유형 중 태스크포스 T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스크포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포스. 예, 그래가지고요. 이게 바로 태스크포스를 군대에서 나온 용어예요. 기동타격대 이런 하는데 이것 자체에 과업을 해내는 기동타격대에서 이 포스라는 말에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 말 자체에 어떤 분대라는 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잘못 쓰여질 경우에 TFT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안 돼요. 이미 이 F에 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라는 분대, 어떤 팀 이런 뜻이 있어서 TF라고 말하셔야지. TFT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TF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F에 기동타격대라는 어떤 사안에 집중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딱 모여서 그 일을 해결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 포스라는 의미에 이미 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T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 팀 형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태스크포스 할 때 이 포스 안에 팀의 의미라는 게 있고, 군 용어에서 이제 기원이 되면서 과업에 이제 집중을 하는 어떤 팀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고요. 니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에 전문가들을 배치한다. 맞아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 그 특정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는 거니까 전문가를 배치한다. 특정 사안 맞죠? 그 다음에 디귿,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맞죠? 태스크포스 이게 동태적 조직이고요. 동태적 조직은 정태적 조직과 달라 현대의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맞는 거죠. 그래서 T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TF에 대한 거 같이 얘기했고요. 우리 교재가 얼마나 이게 잘 나와 있는지 보세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TF하고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동태적 조직의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스크포스인 TF하고 헷갈리는 게 프로젝트 팀이에요. 그것도 이제 동태적 조직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볼게요. 프로젝트 조직은 지금 프로젝트 조직하고 태스크포스 조직을 비교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현대의 환경 변화가 많은 현대사회의 동태적 조직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조직은 기존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차출되는 형식이지만 태스크포스는 기존 부서에서 단순 차출이 아닌 탈퇴에 가깝다. 또 프로젝트 조직보다 좀 더 장기적인 사안을 두고 대규모로 태스크포스가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조직되는 게 태스크포스예요. 이로 인해 프로젝트 팀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프로젝트 팀은 딱 차출돼서 일하고 원래 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해서 이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남짓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공식 조직 구조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태스크포스 조직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왜요? 이 경우에는 장기적 대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까지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그것까지 꼭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좀 해서 같은 동태적 조직 중에서도 태스크포스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을 좀 비교할 수 있는 힘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6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요거가 제 기억으로 정답률이 조금 낮게 나와요. 57% 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자, 현대조직 운영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관리이론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현대조직 운영에 대한 기법, 우리 교재에도 이 부분이 이제 기타 현대조직 운영 기법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 그 노래로 관리이론 배울 때 핵심들 잡아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에서도 이 부분 이제 QR코드 찍으면 상세하게 설명되게끔 또 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현대조직 운영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아웃소싱, 균형 성과표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리스트럭
리스트럭처링, 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 확보. 맞죠? 리스트럭처링은요, 우리가 IMF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세대가 이제 좀 다르면 잘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IMF 때 우리 구조조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구조조정, 구조개혁 이런 거죠. 그래서 중복 사업을 통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아무래도 리스트럭처링 과정에서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할 때는 다운사이징해서 인원 감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럭처링이 반드시 이렇게 감축하는 것만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고요. 적극적 리스트럭처링은 국내 유망 기업들과 제휴를 하거나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인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차원도 있다. 그거까지 좀 아시길 바라요. 아무튼 이거는 구조조정이에요. 예. 그 구조조정이니까 재구조화하는 리스트럭처링이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안에는 통폐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이유는 뭐예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자, 리엔지니어링은 업무 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을 단축한다. 예, 맞아요. 이게 이제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제창을 했는데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엄밀하게 보면 리스트럭처링이라는 커다란 구조조정 안에 엔지니어링의 하위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 이제 재혁신, 재설계, 그 다음에 재혁신 이런 것들의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재설계나 혁신의 예죠. 업무 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설계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벤치마킹 보겠습니다. 벤치마킹, 특수 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을 모방한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복사기 회사 제록스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우리와 이제 관련돼서 최고의 사례를 찾아라. 그리고 최고의 사례를 경쟁사를 분석해라. 그리고 잘하는 걸 모방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 분야의 우수한 대상을 찾아 그 뛰어난 부분을 모방해라. 예, 이걸 바로 벤치마킹해라 그러잖아요. 요즘엔 거의 아주 좀 일반적인 말로도 쓰잖아요. 야, 그거 벤치마킹 해봐. 모범적인 사례 찾아서 너 그거 좀 배워봐.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맞는 뜻입니다. 현대조직운영기법에서 쓰이는 용어이고요. 아웃소싱 이것도 많이 하죠. 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가에게 조직 기능의 일부를 의뢰하는 것. 우리가 모든 그 작업 라인 다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보유하되 그 외 부분들은 외주를 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계약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그것만 잘하는 데에서 아웃소싱 해와라. 예, 이거고요. 이것도 설명도 맞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조직의 운영기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조직 운영기법에서는 막 엄청나게 크고 점점 비대해지는 작업 라인 다 갖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보유하고 아닌 거는 어때요? 계약을 통해서 외주를 줘서 찾아와라 전문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균형 성과표가 나오는데요. 이거 약자로 BSC라고 해요. 예, BSC.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조금 설명할게요. 나온 김에 균형 성과표가 뭔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평가표가 아니고요. 균형 성과표는 성과, 총체적 성과 지표예요. 총체적 성과를 보는 거예요. 성과. 우리 성과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과를 보는 그러한 종합적인 성과 측정 기록표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성과 측정을 하는데 이걸 조금 설명드린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은 결과 중심으로만 보면서 주로 재정적인 성과만 봤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재정만으로 성과를 보는 거는 옳지 않다. 성과를 평가한다고 할 때는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 차원을 보자. 여러 차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차원. 재정 보는 거 좋다. 이것만 보지 말고 뭐도 보자. 고객 만족도 보자. 성과를 볼 때. 그 다음에 이것만 보지 말고 과정도 보자. 그 다음에 직원의 학습을 통한 성장이 있나 이것도 좀 보자.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재정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차원을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할 때 너무 재무평가에만 치우치지 말고 고객 만족, 내부 프로세스, 그다음에 학습과 성장 이런 총체적인 성과 측정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해갖고 이걸 바로 이제 균형 성과표라고 하고요. 이 균형 성과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과거에 돈을 잘 썼는가,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가만이 아니라 결국은 제대로 된 관리 운영이라고 하면 과거만이 아니라 어때요? 현재, 그다음에 미래를 볼 수 있는 평가가 나와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 차원의 평가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BSC라는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같이 드렸고요. 물론 우리 교재에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 조금 같이 보시고요. 그것 좀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 학습 조직 구축 요인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러나 관리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 조직으로 들어왔는데 학습 조직에서도 구축 요인까지 물어보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큰 흐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산맥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각각의 산을 물어보기도 하고 산 간의 비교. 근데 이거는 한 산에 그 안에 나무까지 면밀히 보는 그런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학습 조직의 구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조직이라고 하면 관리 이론 중에 조금 대비적으로 보는 게 관료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관료제 이론은 대단히 좀 정형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학습 조직, 그리고 이건 되게 수직적이죠. 예. 근데 요거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게 학습 조직 이론이고요. 학습 조직 이론은 되게 어때요? 그 수평적이고 되게 유연한 조직이죠. 예, 그래서 수평 조직, 유연 조직이 대표적인 게 바로 학습 조직이에요. 예, 그리고 뭐 풀어서 말하면 직원 역량 강화하자. 예, 그래서 임파워먼트를 되게 강조하는 건데요. 예, 이런 학습 조직이 잘 되려면, 임파워먼트 제대로 되려면 구축 요인이 있는데 그 구축 요인이 자기 숙련, 공유 비전, 사고 모형, 팀학습, 시스템 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5가지는 구축 요인으로 다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요거는 다 맞는단 말이죠. 구축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설명까지 맞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설명까지 맞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1번 자기 숙련인데요. 명상활동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숙련하면은 뭐 명상하고 뭐 잘 다스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여기에서는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 역량 강화하자잖아요. 임파워먼트를 키우자잖아요. 그래서 명상활동이 아니라 바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틀렸고요. 공유 비전은요. 학습 조직 잘 되려면요. 개인적 비전을 이것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비전은 제대로 공유될 때 발전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인적 비전 유지가 아니라 비전을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 그 비전을 함께 공유될 때 학습 조직이 효과가 있고 자발적인 학습이 맨파워로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고 모형은 이게 아니라 사고의 틀을 말하는 거고요. 그 조직 고유의 사고의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의 틀이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사고 체계가 그 조직 고유의 어떤 행동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적 조직 구조 이해는 틀린 거죠. 더구나 이 말은 학습 조직은 계층적이거나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 조직, 유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히 틀린 거죠. 학습 조직은 대표적인 수평적 유연 조직이거든요. 팀 학습, 최고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한 학습이 아니에요. 이런 감독과 통제는 수직적 조직인 거고요. 학습 조직은 수평적 조직이기 때문에 막 감독과 통제가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막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토론, 활발한 토론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고는 전체와 부분 간의 역동적 관계 이해. 이건 맞았죠.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스템 체계 이론에서 뭐라고 해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부분과 부분 간의 연결, 상호성 이런 것들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와 부분 간의 역동적 관계, 역동적 상호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그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아주 세부적인 까지 들어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새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할 때는 저는 딱 요것만 하지 말고 학습 조직 하면 대표적인 조직이 관료제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연상을 하면 조금 변별력이 조금 빨리 오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습 조직 구축 요인 5가지 요인은 암기 사항이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정보 전달 체계나 역사의 2000년 이후의 변화에서 많이 강조했던 문제들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명칭은 그랬어요. 그럼 이 박스 안에 있는 건 정보 시스템 중에 뭐에 대한 거냐 그랬어요. 1번 내용 볼게요. 사회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자의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1번 복지로, 2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법정부, 3번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4번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5번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 했는데요. 정답은 여러분 이거 우리 기본서에서 2000년 이후 변화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법정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전달체계 개혁 중에요. 우리가 그 정보 전달체계 개혁에서 이건 되게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 전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요 전에는 그냥 사업별로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상에 중복이나 누락이 있었고요. 가짜 수급자를 찾아내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업별이 아니라 개인별, 가구별 말 그대로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고요. 2013년에 완전 개통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생김으로써 바로 사회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됐고요. 바로 정확한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효율적 복지 사업 업무, 중복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만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외의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고 갈게요. 1번의 복지로는 뭐냐면요. 복지 서비스 시설 검색 온라인 신청 등으로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 포털 사이트예요. 한번 복지로 들어가 보시면 기억에 콱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있죠. 예. 예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여러 가지 회계나 뭐 이런 것들 보고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회계, 인사, 급여, 후원금 관리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설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여러분들 바우처 중요하잖아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우리 이 바우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우처의 신청, 이용, 정산 이것들의 전자 시스템은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서 이 나머지 것들도 또 내자면 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온 김에 조금 보고 갑시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왔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스키드모어가 제시하는 기획의 과정은 암기하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스키드모어가 제시하는 기획의 순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첫 번째예요. 예,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야기를 조금 유심히 들어보세요. 행정가가 목표만 설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그 다음에 꼭 봐야 되냐면 예전에는 두 번째 단계 가로넣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원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목표 설정 다음에 가용 자원의 검토예요. 아셨죠? 그러면 자원을 검토한다면 기획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대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대안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안이 ABC가 나오거나 대안이 ABC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들을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죠. 그게 바로 대안의 결과 예측이에요. A의 장단점 A를 했을 때 결과, B의 장단점 B의 결과, C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비교해야 드디어 최종의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 계획을 수립하죠.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빠졌는데 하나 더 넣는다면 바로 실행을 해가면서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환경 변화. 기획대로만 안 될 수 있어요. 환경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개방성의 유지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의 순서가 바로 지금 정답이 4번인 거죠. 미음,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비읍.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4번이면서 마지막에 개방성 유지까지 좀 연결하자.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암기하시지 말고요. 조금은 그 안에서 이야기. 구체적 목표 설정했으면 아이고 자원 봐야지. 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좀 모색해 봐야지. 각각의 대안을 좀 장단점 따져봐야지.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선택한 거에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해야지. 실행해야지 그거. 그러면서도 진짜 진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 변수 있으면 개방성 유지하면서 융통성 유지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지. 그게 바로 개방성 유지. 이렇게 내가 좀 행정가가 된 기분으로 그런 순서들을 익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순서를 잡는 걸로도 나왔고 어떤 거 다음에 가로 넣기로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드모어의 기획의 과정 문제 나왔었고 또 문제 옷만 갈아입고 또 나왔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예. 자, 이것도 정답률 45%인데 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암기하고 가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10번 문제입니다. 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예산을 통제하는 방법 행정가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산이 빵꾸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통제가 필요해요.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산을 통제하는 원칙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통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강제의 원칙, 2번 개별화의 원칙, 3번 접근성의 원칙, 4번 효율성의 원칙, 5번 예외의 원칙인데요. 정답은 접근성의 원칙이죠. 왜요? 접근성의 원칙은 예산 통제의 원칙이 아니라 어때요? 전달체계의 원칙이죠. 전달체계 우리가 우리 교재에 구축 원리 이런 식으로 원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성의 원칙하면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전달체계에서 접근성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교통이나 이런 물리적 접근성, 그 다음에 심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이런 건 전달체계 원칙이고요. 나머지는 예산 통제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통제의 원칙에서 각각의 뜻을 좀 아셔야 돼요. 강제의 원칙은 뭐냐면요. 강제성을 띠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된다. 예산에서는 예산을 통제한다는 거에서는 강제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별화의 원칙은요. 그 기관에 맞게끔 각 기관의 제약 조건, 요구사항, 기대사항에 맞게끔 예산이 관리되어야 된다 해서 예산에도 개별화의 원칙이 있어요. 각 기관에 맞게끔. 효율성의 원칙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최소 투입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예외의 원칙은요.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고 예외 사항을 고려한다면 예외에 대해서도 다른 규칙을 마련해라. 이게 예외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예산 통제 원칙이 아닌 건 3번이고요. 이것도 정답률 보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도와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겼는데 보시면 예산 통제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답이 아닌 것은 3번 전달체계 원칙이었잖아요. 예, 접근성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산 통제의 원칙은 지금 얘기한 것 말고도 개별화, 강제, 예외 나왔는데 그 외에도 보고의 원칙, 개정의 원칙, 효율성 나왔고 의미의 법칙, 환류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이 다른 원칙들도 더 있어요. 그 원칙이 다는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정답률 제일 많이 나온 게 1번인 거예요. 아닌 것은 36%. 1번이 뭐냐면 강제성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강제성의 원칙을 골라버린 거예요. 정답보다 더 많이. 이게 바로 공부를 하지 않고 느낌으로 한 거죠. 사회복지조직은 좋은 조직인데 왜 강제로 해?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예산은 빵꾸나지 않고 써야 돼요. 그래서 통제하고요. 강제성의 원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험 공부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36% 이렇게 1번이 나왔는데 정확히 예산 통제의 원칙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잡아가면서 공부합시다. 예. 자, 그런 거 좀 강조 드리고 가고요. 이번에는 11번 문제인데요. 예, 요것도 이제 글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답률 좀 낮게 나왔어요. 요 문제가. 볼게요.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이 문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요런 문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바로 예산에 첨부되어야 될 서류, 결산에 첨부되어야 될 서류 이것들 구분하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 문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산 총칙, 예산 서류 제출에 첨부됩니다. 세입세출 명세서 첨부됩니다. 사업 수입 명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결산에 첨부되는 거예요. 결산에.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예산 서류에 제출합니다. 예산을 의결한 이사의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사회가 예산과 관련된 결정기구예요. 그 회의록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사회는 물론 시설운영위원회는 그 결정기구까지는 아니어도 여기도 우리가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3번이고 3번은 결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 총칙, 세입 세출 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당의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기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새 회의록 4번. 이건 지금 다 나왔고요. 그 외에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수지계산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 우리 조금 알고 갑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결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도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결산이니까 이제는 어때요? 말 그대로 결산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 그 다음에 과목 전용조서,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전용과 관련해서 결산에 왜 들어가는지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비비 사용조서, 대차대조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나왔듯이 뭐죠? 세입세출 명세서는 결산에 들어가는 서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세입세출 명세서 지금 아닌 것의 답이 3번인데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결산에 들어가는 서류라는 거예요. 세입세출 명세서는 사업에 관한 내역 금액 등을 정리한 표고요.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산출 내역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된 이후니까 당연히 결산에 관련된 서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외에도 결산에 관련된 서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감 잡을 수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깨알람기는 못해도 예산 서류와 결산 서류는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갖고 가자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예. 자,
저는 차라리 이 종류가 많지 않은 예산 서류를 확실히 외울 것 같아요. 결산 서류가 워낙 많아요. 20개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요령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가고요.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 문제 사회복지 조직에서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책임성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보면 다른 거 뭐 효과성, 효율성, 노력성 뭐 여러 그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책임성이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두리뭉실해 갖고 답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다라기보다 너무 개념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기에 좋은 문제 같아요.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아닌 것 1번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예, 이제는 책임성을 넘어서 책무성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되게 그 책무성이라고 할 만큼 포괄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강조에는 뭐냐면 바로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정당성까지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안 되고 과정도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는 환경 변화입니다. 두 번째, 책임성 이행 측면에서 효율성을 배제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틀렸어요. 사회복지 조직이니까 효과만 중요하지 효율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효율도 우리는 중요시해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책임성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효율은 배제한다가 틀렸고요. 효과도 보고 효율도 보고 둘 다 봐야 돼요. 효과 효율 둘 다 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자, 나머지 볼게요. 제가 지금 나머지를 보는데 비중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 책임성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확 안 잡혀요. 그럴 때 일단 꼭 외워야 되는 건 책임성은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효율도 본다 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책임성의 여러 의미를 잡아가세요. 바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도 그 다음에 책임성이라 함은 조직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호작용에서도 그러니까 책임성을 진다라는 건 지역사회와의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저기가는 꼭 필요해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호작용에서도 정당성 그 다음에 여기 뿐만 아니라 라는 문장에서 둘 다 잡으세요. 그 다음에 책임성은 정부 및 재정자원 제공자,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 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에게 책임성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성은 클라이언트만이 아니라 정부 및 재정자원 예, 우리 돈 이렇게 건강하게 썼어요 라는 거 효과 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전문직, 클라이언트에게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바로 욕구를 충족했어요. 문제 해결했어요. 이게 바로 효과성이거든요. 풀어서 말한 거죠. 예, 이런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조금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나왔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책임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잘 안 잡혀요 할 때 효과도 말하고 효율도 말한다를 넘어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지역사회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호작용도 그 다음에 돈을 준 쪽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의미들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내시기에 아주 좋은 문장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요거는 정답률은 높아요. 왜냐면 기본 강의하면서 책임성은 효율, 효과 둘 다 포함한다 여러 번 강조를 또 드렸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케팅에 대한 건데요. 예, 요 문제도 재밌네요. 마케팅에 대한 문제예요. A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회복지사에게 본인들의 자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돕는데 뭐 애들이 4학년이라면 우리 애들 4학년인데 학교에서 4학년 중에 어려운 애들을 조금 돕고 싶어요.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가 아니라 후원금을 주는데
특별히 이런 대상에게 하고 싶어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클라이언트, 그 후원자들이 자기네 의사들을 분명히 밝힌 거죠.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월 1회 아동 문화체험, 예, 바로 본인의 자녀들과 비슷한 아이들 중에 문화적 체험을 하기 힘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무슨 마케팅이냐? 마케팅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마케팅, 공익연계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관계 마케팅. 정답은 5번이죠. CRM이라 그래요. 커스터머 릴레이티드 마케팅에서 커스터머와 관련되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고도 하는데 커스터머와 관계를 맺고 이거죠. 그래서 바로 고객의 특성한 기호에 맞게, 고객의 특정한 기호가 뭐예요? 우리 애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애들을 돕고 싶어요 라는 고객의 기호에 맞게 고객과 릴레이티드 관계를 맺고 커스터머 릴레이티드 마케팅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들도 이것들의 마케팅 특성을 알아야 박스 안에 다른 예가 나와도 찾을 수 있겠죠. 예컨대 사회 마케팅은 공중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소셜 마케팅. 그래서 뭐 금연 운동을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공중에 바람직한 변화니까 사회 마케팅이고요. 공익 연계 마케팅은 기업 연계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쌍방이 윈윈 하자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물건 사면 이것의 수익금의 몇 프로는 무슨 좋은 일에 쓰입니다 하면 어때요? 바로 사회복지 조직은 그런 좋은 일의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이미지를 좋게 함으로써 그것이 또 상품 판매로 연결되고 그래서 쌍방이 윈윈한다. 그래서 공익 연계, 기업 연계 마케팅이고요. 다이렉트 마케팅은 뭐 제일 잘 아시는 가장 전통적 마케팅의 DM 방식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정보를 토대로 하는 마케팅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답은 5번이지만 나머지들도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뭐 틴팅 기관, 뭐 틴틴 뭐는 무슨 상품은 뭐 수익금의 몇 프로를 뭐 시각장애인의 개안 수술에 쓰이기로 했다. 뭐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시각장애인도 윈하고, 그쵸? 개안 수술 사업비. 기업도 좋은 이미지가 상품 판매로 연결되게 했으니까 그거는 공익 연계 마케팅, 윈윈 마케팅이 되겠죠. 기업 연계 마케팅. 예. 그래서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폭들이 문제의 유형을 봐라. 기출은 매뉴얼이다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라. 그 소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같이 봤고요. 아, 정답률 너무 낮는데 이제 좀 정확히 우리가 조금 보고 갈게요. 예. 기본서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문제로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기본서.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 기출을 분석한 가운데 강약을 좀 드린단 말이죠. 강약을 가져가세요. 수험 공부는 강약을 가져가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3교시를 보니까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쭉 뭐 합격수기랑 읽다 보면 기본서 봐야 되는 거 알고 강의 들으면 좋은 거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몇 주 만에 하려니 못 들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아쉽다 말고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예, 14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 기준은 그랬어요. 자, 평가 기준은 했는데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수,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기간 및 자원의 양, 프로그램 담당자의 제반 활동. 예, 여기에 보면 수, 양, 바로 양적 계수화하고 있죠. 양적 계수화. 그리고 뭐에 지금 투입된 시간 해갖고요. 정답은 노력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답률 보면요. 학생들이요. 노력성에 못지않게 되게 많이 표현한 게 4번이에요. 35%. 그러면 4번이 뭔가 봤더니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이걸 또 분석해봐야 돼요. 왜 그런 실수가 있었을까? 물론 정답률이 더 높지만 봤더니 투입자의 이제 말 그대로 쏠린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이 효율이니까 투입자만 보고 효율성을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투입을 보는 거, 얼만큼 양적으로 투입을 했느냐, 투입만 보는 게 노력성이고요. 여기에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투입 대비 산출까지 나와야 효율성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비교해야 되는 시대의 회차라는 거죠. 지금 1회, 5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21회 봐요. 이제는 노력성과 효율성 구분해야 돼요. 투입 대비 산출까지가 효율이고요. 얼마나 양적인 투입이 됐냐, 클라이언트 몇 명이 양적으로 클라이언트 수, 그 다음에 자원의 양, 투입된 시간의 양, 이런 양적 계수와 투입만 얘기하는 건 노력성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해요. 공부하고도 어디서 함정에 빠져서 이게 분포가 이렇게 나올까 그러는데 끝까지, 투입 대비 산출까지는 효율성, 투입된 양적 계수와 뭐 클라이언트의 수, 몇 시간, 뭐 이런 자원의 뭐 양, 이런 것들은 노력성이에요. 예, 그런 것들 좀 구분하고 갈게요. 예. 이번에는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최근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흐름을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환경 변화, 조직을 둘러싼 환경. 기억,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 너무나 맞죠. 이제 공급 주체가 뭐 복지국가 시대에는 주요 공급 주체는 국가이며 뭐 이런 적인데 이제는 다원화됐죠. 그래서 복지 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급 주체가 하나가 아니죠. 공이 있고 민이 있고, 민에서는 다시 프라핏 섹터, 영리 섹터, 난 프라핏, 비영리 섹터, 뭐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공급 주체의 다양화 맞았죠. 2번, 행정관리 능력의 향상으로 거주시설의 대규모화 완전히 틀렸죠. 이것들은 지역복지론에서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거주시설의 대규모화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규모화하고, 우리는 또 뭘 얘기해요? 탈시설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지역 중심의 보호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주시설 대규모화는 아닌 거죠. 대규모화에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성과에 대한 강조와 마케팅 활성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교재 보시면 성과 관리, 성과만 중요한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과가 관리되어야 된다 해서 성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 이제 비영리 조직도 생존 경쟁에서 영리 조직이 쓰는 마케팅 기법 쓰잖아요. 활성화 맞았죠. 리을, 기업의 경영 관리 기법, 방금 설명한 마케팅이니 뭐 성과 분석 이런 거 기업 경영 방식인데 우리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 되겠습니다. 예, 행정론에 있어서 이렇게 큰 흐름을 우리 학생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환경 변화, 뭐에서 뭐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기본서를 좀 성실히 적극 활용하세요. 책은 받으시고 안 보고 시험 보는 것보다 내가 진짜 목적은 뭐예요? 1급 패스하는 거, 막 기본 점수만 얻으면 돼.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유용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삶의 즐거움, 진짜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요, 16번 문제 볼게요.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예, 서비스 최저 기준,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평가 지표와 연결되는 건데요. 시설의 환경, 예, 이거 최저 기준,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시설의 규모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2번이고요. 시설의 안전관리 들어가죠. 시설의 인력관리 들어가죠.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최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설의 규모입니다. 시설의 규모는요, 각 시설마다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법률이 있고요. 해당 법률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이 있죠. 각기 다른 기준이지 서비스의 평가의 최저 기준에 들어가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나온 김에 문제는 지금 풀었지만 너무나 중요하니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영역 나온 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자.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시설평가 영역, 바로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평가의 영역은 시설의 환경, 그 다음에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 요소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은 한 6개 되는데 암기하시고, 아까 시설의 환경, 시설 및 환경은 나오지만 시설의 규모는 각각 각 시설의 관련 법이 제시하는 게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시설의 규모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욕심이 과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종합 문제가 나와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서 한 8가지 이론을 배워요.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에서 이제 내용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게 있고 해서 한 8가지 이론을 배우는데 문제 지문에 그 모든 이론을 알아야 변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성 들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성실하게 한 친구는 어렵지만 되게 좋은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론 많은 것만 확인한 공부를 했다면 이런 문제 당황스럽고 조금 이제 힘든 문제가 되는 거죠. 볼게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걸로 옳은 것. 자, 알더퍼의 ERG 이론은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욱 원하게 된다는 좌절퇴행 개념을 제시했다. 맞아요. 예, 알더퍼의 ERG 이론이 있어요. existence, 존재 욕구, R, related, 관계 욕구, 뭐 relationship이라고도 하고요. G, growth 해갖고 성장 욕구, 이런 건데요. 이 욕구에서는 여기서 조금 강조할 게 잘 들어보세요. 알더퍼는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을 비판했어요. 뭐 했다고요? 비판. 아래 단위가 성취돼야 위에 단계 욕구가 생긴다라는 위계론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바로 알더퍼는 이렇게 위계적이지 않다. 고순위 욕구까지 갔더라도 이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가 더욱 중요시되는 좌절퇴행이 일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다. 위로 가도 이게 좌절되면 아래의 욕구가 중요시되는 좌절퇴행이 있더라. 그래서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을 비판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비판과 관련된 알더퍼의 주요한 내용이 좌절퇴행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답 찾았으니까 됐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보셔야 돼요. 왜 틀렸나?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볼게요. 2번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그랬어요.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동기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요 내용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아니라 브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이론은 불만 초래의 요인을 동기 요인으로 규정한다. 아니죠. 허즈버그가 동기 위생 요인을 말한 건 맞는데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은 동기 요인이 아니라 위생 요인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맥클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조직 공정성을 성취동기 고취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그랬는데 아니고요. 여기서 공평성 이론이에요. 이거 조직 공정성을 얘기하는 건 공평성 이론이고요. 맥클릴랜드 이론이 아니고요. 요 공평성 이론을 얘기한 학자는 아담스거든요.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요 내용은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이어서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 욕구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아니죠. 아까 존재의 욕구, existence, 관계의 욕구, related 혹은 relationship, 그 다음에 성장 욕구, growth, 이렇게 매슬로우의 5단계가 아니라 세 가지로 얘기했고, 예, 이것들이 반드시 순서는 아니다라고 말한 건 매슬로우가 아니라 알더퍼였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1번이죠. 결국 이 문제는 정말 종합 문제예요. 동기부여 이론 8가지 다 알고 계세요? 뭐 지문에서 빠졌다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빠졌고, 로크 빼고는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다 떠올리면서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물론 정답은 1번에서 확실하게 옳은 걸 찾았다 하더라도 진짜 학습의 핵심은 나머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틀렸고 그 이론은 뭐를 설명한 건지 아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종합 문제가 많이 나왔고, 특히 20회 행정론에서 이론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인적자원관리에 해당하는 챕터의 동기부여 이론인데, 이 동기부여 이론 전체를 그냥 문제 하나에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다 집어넣은 패턴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조금 욕심 많은 종합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거죠. 이따가 리더십 이론에서도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말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론을 각각도 정확히 알고 이론 간의 비교도 가능한 학습을 요구하는, 그러한 학습을 요구하는 회차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고 갈게요. 자, 문제가 이렇다 보니 정답률이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3교시가 다른 데에서 점수가 좋다고 해도 꽈락이 많은데 공부에 시간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리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행정론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되게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내용들이니까 열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8번인데요.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예,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기업,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이거는 서번트 리더십이죠. 예, 그래서 봉사를 핵심으로 보는 건 우리가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구성원들에 대한 상벌 체계를 강조한다라는 건 교환 관계를 강조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이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을 강조한다. 예,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적 혁신, 또 리더가 줄 수 있는 비전 제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돼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아서 3번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변혁적 리더십 조금 얘기하고 가야겠죠.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고 노력하는 변화 추구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요. 새로운 비전, 조직 문화, 규범을 창출하고 관행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전,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 강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은 정말 제대로 잘할 때는 좀 카리스마 있어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하죠. 예. 그래서 요것들을 같이 좀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고 이제는 19번 문제 볼게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예. 자, 기억.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 이후 가능하다 그랬는데 완전 틀렸죠. 예. 여러분 항상 직무 분석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직무 분석이 먼저지 이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조직에서 이렇게 누구 밑에 누구 있고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뭐예요? 이 각각의 직무를 분석을 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A 밑에 A1, A2 있고 B 밑에 B1, B2 있다면 각각의 같은 계열이어도 A1의 업무와 A2의 업무는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job을 analysis 분석해야지 어때요? 구인 광고 낼 때 이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직무 명세가 구인 광고 낼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 이후가 아니라 직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틀린 거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토대로 직무 명세서 또 직무 기술서를 만들어요. 예,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나와 있는 직무 명세서의 개념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담겨 있는 게 직무 명세서예요. 그리고 직무 명세서나 직무 기술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험에 나왔던 개념이다. 강조하고 갈게요. 두 번째, 직무 명세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 능력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지금 뭐 설명했죠? 맞았고요. 그래서 이 직무 명세 장을 만들려면 뭐부터 해라? job을 분석하는 것 먼저 해라. 3번, 디귿. 직무평가에는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한다.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니은, 디귿이죠? 4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전통적인 문제 같지만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 직무 명세,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직무 기술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꼭 구분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더십 이론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제가 종합문제 인적자원관리에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종합문제가 나왔어요. 리더십 이론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서 브레이크 멀튼의 이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쉬 앤 블랜차드, 퀸의 이론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요. 옳은 것 찾아볼게요. 브레이크와 멀튼의 이론을 관리격자 모형이라 그러는데 관리격자 모형은 자질 이론 중 하나이다. X이죠. 관리격자 이론은 자질 이론에 속한 게 아니라 이론 중에 행동 이론에 속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질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멀튼의 관리격자 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 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형이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중도형 아니고요. 가장 바람직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팀형, 다른 말로 단합형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조금 설명할게요. 예, 브레이크와 멀튼이 워낙 잘 나올 수 있어서요. 브레이크와 멀튼의 이론은 행동이론에 속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인간에 대한 관심, 이 좌표 두 개의 기준을 보세요.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관심, 이걸 가지고요. 제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거 1점, 제일 높은 거 9점. 생산에 대한 관심 제일 낮은 거 1점, 제일 높은 거 9점 해서요. 총 5가지의 리더십을 말했어요. 먼저 말하는 건 생산에 대한 점수예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거는 이제 1점밖에 안 되는데 여기니까요. 인간에 대한 관심은 9가 나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생산이 먼저인데 요 위치니까 1부터 9잖아요. 그래서 생산도 낮은 점수 1점, 인간에 대한 것도 여기 위치니까 1점, 이렇게 낮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생산이 먼저인데 생산은 9점인데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아주 낮은 1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생산도 이쪽 위치잖아요. 이렇게 왔으니까 9점인데 인간에 대한 관심도 아래가 아니라 위니까 9. 이렇게 나온 영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니까 당연히 5.5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5가지로 했는데, 바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요거는 팀형. 단합형. 같은 말이에요. 예. 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건 중도형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중도형은 요 가운데가 중도형이고요. 인간에 대한 관심은 뒤에 건데 이렇게 높은 9점인데 생산 관심 없는 건 컨트리 클럽형 리더라 그랬어요. 컨트리 클럽형. 자, 그 다음에 둘 다 점수가 낮은 리더는 무기력형.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관심은 엄청 높은데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아주 낮은 유형은 과업형, 막 이래, 막 이런 형이겠죠. 예.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브레이크와 멀트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리더십을 기준 얘기했고요. 총 5가지로 나눴다. 컨트리 클럽형, 무기력형, 과업형, 팀형, 중도형.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T형이다. 정리됐죠? 예.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얼마든지 문제 내죠. 이렇게도 낼 수 있지만, 가로놓기로도 할 수 있겠네요. 브레이크와 멀트는 뭐와 뭐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하면 인간과 생산. 5가지는 하고 5가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고 또 브레이크와 멀트는 리더십 이론에 나온 유형만 묶어라도 나올 수 있고, 뭐 여기서만도 뭐 문제 한 20개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요. 자, 3번. 허쉬 앤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허쉬 앤 블랜차드의 이론이 상황적 리더십에 속한 건 맞고요. 구성원들의 성숙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했는데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요 얘기 조금 할게요. 허쉬 앤 블랜차드는요. 리더십에 있어서 상황적 이론에 속하는데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시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숙도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성숙을 구성원들의 능력과 의지를 봤어요. 구성원들의 성숙도를 뭐와 뭐로 봤다고요?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 리더십을 나눴어요. 어떻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팔로워가 능력도 없는데 의지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열의도 없다.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지시할 수밖에 없다. 지시형 리더십. 누구씨 뭐 했어? 뭐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은 아직 약해요. 근데 막 잘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그러면 멘토같이 좀 도와주는 제시형.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럼 좀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참여형.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면 일일이 말하지 말고 믿고 맡겨주는 위임형. 예, 그래서 바로 허쉬 앤 블랜차드는 상황에 따라 누구의 상황? 바로 팔로워. 바로 직원인 팔로워의 상황. 그 상황을 뭘로 본 거죠?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그러면 성숙도는 뭐냐? 능력과 의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리더십을 지시형, 제시형, 참여형, 위임형으로 나눴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이 문장만 보면 됐지. 이거 왜 다 봐요? 봐야죠. 왜? 이것들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어떤 문제 나오냐면 예제가 나오고 이 예제를 읽어보고 어떤 리더십이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예제 안에 능력과 의지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옳은 것은 3번인데 요 내용들 좀 알고 갑시다. 그 얘기고요. 하나 더 이제 조금 볼게요. 자, 4번 정답은 찾았으나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일단은 틀렸어요. 퀸의 이론은요. 행동이론이나 뭐 자질이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디도 해당하지 않아요. 구태여 말하자면 퀸은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조직 문화를 연구하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모형도 이제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행동이론에 속한 학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모형에서는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퀸의 경쟁적 가치는 뭐와 뭐죠? 2가지 수직수평을 알아야죠. 어떤 경쟁? 경쟁은 양극을 말하죠. 리더가 유연성을 강조하냐, 통제성을 강조하냐. 또 하나의 수평적 양극은 내부를 중요시하느냐, 외부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이 양극의 조합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유연하면서 내부 지향이라면 되게 이 사람은 이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관계 중심. 그런데 외부 지향이면서 통제면 요 반대
잖아요. 대각선이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람 중심 관계가 아니라 과업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유연하면서도 외부 지향이면 이제 경계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외부 환경을 읽고 필요하다면 벤처하자라는 좀 모험가 정신이 있고요. 요 아주 반대 대각선은 내부이면서 통제를 강조하니까 여기서는 요런 리더는 좀 보수성이 강하죠. 예, 그래서 요런 어떤 그 경쟁적 수직 수평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리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서 물론 정답은 3번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관리격자 모형이 정리가 됐나? 나는 허쉬 앤 블랜차드의 정리가 됐나? 퀸의 경쟁적 가치 접근의 개념들이 정리됐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들 다 하나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비중 있는 개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문제는 이렇게 조금 아주 종합적으로 나왔는데요. 뭐 관리격자 이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조금요. 예, 제가 좀 지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네요. 예. 자, 20번 봤고요. 이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도 여러분 참여가 나오면 리더십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지시적 리더, 참여적 리더, 자율적 리더 이런 것들 좀 연결해야지 답이 잘 보여요. 옳지 않은 것 1번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죠. 참여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고 좋은 점 많은데요. 의사결정엔 시간 많이 걸려요. 모여 봐봐봐. 네 의견은 다른데 왜 그런지 말해 봐봐봐.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서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고 많이 들어요.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는 건 독재형, 좀 지시형이죠. 예.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참여적 리더십의 좋은 특징이죠. 예. 하급자, 2번,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맞았고요.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그럼요.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들일수록 참여적 리더십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어때요? 더 많이 아이디어도 내고 자기의 전문성을 더 기량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이거는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단점의 하나입니다. 단점으로서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한다. 그렇죠. 사회복지에서는 직원의 참여라거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니까요. 재량권 인정하자, 참여시키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예, 이것도 단순히 참여적 리더십만 갖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시적 리더십하고 딱 비교하면 답은 조금 금방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느 동네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2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전달체계에 대한 겁니다. 1번 구조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한다.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달체계 구분의 기준하고 그 기준에 따른 구분의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그랬잖아요. 구조기능으로 나눴을 때는 행정과 집행으로 나눠요. 행정은 주로 관리, 지도, 감독이라면 집행은 실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죠. 맞았고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나눈다면 2번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로 구분한다. 이것도 맞죠.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은 공과 민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요인을 줄여야 된다. 맞죠. 전달체계의 접근성은 달리 말하면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활용성, 이용성을 높이려면 이용의 장애 요인을 줄여야 된다. 예컨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된다면 주말에 뭐 복지관에 뭐 봉고차를 무료 셔틀로 운영하게 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장애 요인을 줄이면 접근성은 올라간다. 맞았죠. 4번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의 유형과 전달체계의 특성은 관련이 없다. 아니죠. 이거는 정책론의 지식을 좀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관련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있다죠. 예, 보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서비스의 균형의 유형, 급여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책론에서 급여 유형 얼마나 중요하게 배워요. 현금 있죠. 또 현물 있죠. 예, 캐시라고 하고요. 현물 해갖고 구스라는 얘기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퍼스널 소셜 서비스, 사회 서비스 있죠. 사회 서비스. 우리가 퍼스널 소셜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들 급여의 유형에 따라 전달 체계 다르죠. 뭐 현금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의 전달 체계는 조금 되게 심플할 수 있어요. 정확히 이제 뭐 통장에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전달 체계 특성이 또 다르죠. 왜요? 현물을 창고에 쟁겨야지요. 또 풀어서 또 제때 전달을 사람을 통해서 하든 뭐 하든 이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현물은 물건이잖아요. 연탄, 식용유, 담요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이건 또 어때요? 직접 와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개별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의 유형에 따라 전달 체계의 특성은 다르죠.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다르다. 전달 체계 특성은 관련이 있고 다르다 하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4번인 거죠. 예. 그리고 5번.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 체계를 개선해 줄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 전달 체계 개선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전달 체계 개선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전달 체계의 중복화가 있어요. 전달 체계의 뭐라고요? 전달 체계의 중복화. 의도적으로 중복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몰을 형성해 주는 거죠. 서비스 제공기관의 유사성을 가진 것들을 의도적으로 어떤 몰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왜 요즘에 계획도시들은 어때요? 행정기관들은 행정기관끼리 좀 모여 있잖아요. 시청 근처에 연금관리공단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전달체계 중복화가 전달체계 개선 전략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여러분들 음식 먹거리 골목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몰을 형성해서 여러 음식 먹거리들을 그쪽에 했더니 아무튼 거기 가면은 내 기호에 맞는 게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복한 거예요. 그걸 바로 전달체계 개선 전략 중에 전달체계 중복화라고 얘기하고 개선 방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방법은 지금 뭐죠? 4번이죠. 급여의 유형에 따라 전달체계 특성은 달라진다. 현금이냐, 현물이냐, 퍼스널 소셜 서비스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예, 자, 봤고요. 이번에는 2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데 이런 전형적인 이런 문제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 했어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는 2012년이죠. 예,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되고요.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잖아요. 보장협의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보장이지만 복지협의체니까 2005년이죠. 보장협의체로 바뀐 건 201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 생활 밀착형 서비스 해갖고 2016년부터 행정의 방향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니은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이죠.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요런 문제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정도는 조금 연도를 외우셔야 되고요. 요런 문제를 통해서 요런 사건들 정도가 연도의 문제로 단골 손님이구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 업무를 하지 알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잡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그 문제 봤고요. 페라슈라만인데요. 페라슈라만 정말 최근에 기출이 나왔었는데도 또 나오네요. 일단은 관리이론 중에 기출이 높은 게 TQM이고요. TQM에서도 페라슈라만의 서브콜 개념이 이제 문제로 잘 나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서브콜 개념이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질을 중요시하고 고객 중심 이런 것들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조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라슈라만 우리가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 페라슈라만의 서브콜 하면은 신즉
가 이렇게 해서 외우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좀 떠올려 보세요. 페라슈라만이 이제 물론 여러 사람이 공동 연구했지만 이 서브컬의 구성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서브컬이 바로 뭐예요?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의 약자이죠. 그래서 좋은 질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야 되냐 해갖고 5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신뢰성, 그 다음에 확신성, 공감성, 대응성, 유형성 다 여기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건 옳은 것은을 해서 내용까지도 맞는가 봐야죠. 신뢰성,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것은 이용성이 아니라 신증 확공가에서 즉응성을 말해요. 즉시 응대할 수 있는가 해서 이거는 즉응성이지 신뢰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형성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가시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유형성 이꼴 뭐라고요? 가시성, 눈으로 보이는 시설, 장비, 서비스 제공자의 용모 등의 적합성.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2번입니다. 유형성을 다른 말로 가시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조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 갔더니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서 뭐 거긴 또 가고 싶어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직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다 너무 단정해 보이고 산뜻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유형성, 다른 말로 가시성, 맞는 설명으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확신성, 신즉 확공가의 이 확신성은요.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나 상황 이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공감성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확신성은 오히려 뭐냐면 확신성은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성. 예, 그래서 확신성이 있을수록 어때요? 되게 어때요? 이 사람들 되게 전문적 지식이 있구나. 뭐 전문적 기술이 좋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감성, 전문 지식과 기술, 정중한 태도로 이용자를 대하는 능력. 이거에 바로 전문성이잖아요. 이 전문성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확신성이라 그랬죠. 신즉 확공가에. 예.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예. 이거 좀 반대로 해요. 공감성은 이용자에 대한 관심, 이게 공감성이고요. 전문적 지식, 기술, 이거는 전문성, 확신성이에요. 5번 대응성,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했는데 아니고요. 일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서브퀄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대응성은 다른 말로 즉응성이라는 차원은 있으나 설명도 틀렸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의 유형성 혹은 가시성이라고도 하고요. 페라슈라만의 신즉 확공가의 내용은 정확히 내용까지 암기하자. 예, 제 생각에 이거 좀 더 진화하면 어떻게 나와요? 예시로 나올 수 있죠. 어떤 예제를 놓고 서브퀄 중에 어떤 요소들은 충족시켰고 어떤 건 충족시키지 못했냐. 난이도 높인다면 그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서브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외우고 가세요. 예. 이번에 마지막 25번 문제 조금 보도록 할게요. TQM이 행정관리 이론 중에 기출 높다 그랬는데요. 총체적 품질관리 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럼요. TQM은요. 질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중요시하죠. 맞았고요. 두 번째.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 중시한다. 예. 그래서요. 이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 정보도 중요시하고요. 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맞았고요. 3번. 좋은 품질이 무엇인지는 고객이 결정한다. 맞죠?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요. 상품에 대해서 최초의 최후의 판정자는 CEO가 아니라 고객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객이 최초 그리고 최후의 가장 중요한 품질 판정자라고 보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자, 4번.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품질 향상에 더 기여한다고 본다 했는데 이렇게 뭐뭐보다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시해요. 직원 개인의 노력, 집단의 노력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보다는 이라고 한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 전체 구성원, 개인 다 중요하다. 그러면 꼭 기억하시고요. 틀린 답은 4번이고요. 5번.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 예. 훈련, 끊임없이 지속적 개선을 한다는 것 안에는 어때요? 생산 라인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직원의 능력 개발 이런 것들. 지속적인 직원의 능력 개발이 곧 바로 직원에 대한 뭐죠? 훈련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정론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행정론이 20회 문제와 관련돼서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어려웠다. 예. 시험 끝나고 이제 즉각적인 반응으로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행정론 뭐냐, 어렵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 우리 기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론을 하나의 문제에 여러 이론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는가,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다 보니 학생들이 좀 당황을 해갖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뭐 60초 안에 한 문제를 푼다 그러는데 과부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복 학습을 통하고 각각의 개념들이 명료하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올라오도록 공부해야 돼요. 반복이 힘이고요. 공부하실 때 무조건 반복하지 말고 개념들을 교통정리해서 어느 큰 줄기 안에 어떤 세부 개념이 나오고 세부 개념 요거는 요렇게 달라. 그것들을 좀 여러 번 정리해 내실 때 과부하가 일어나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 안에 풀 것 같아요. 없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우리 교재가 거의 다 담고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시고요. 교재와 강의에 조금 더 충실하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